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남훈입니다. 오늘 그 퓨처 ICT 포럼 이렇게 큰 행사에 그리고 또 심지어 기조 강연의 이제 첫 번째 문을 열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데 감히 기조 강연을 하게 됐나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도 AI와 경제 그리고 ICT, 원래 이제 주문받은 제목은 그냥 AI와 ICT였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경제학자인 만큼 경제를 집어넣는데 그 이 브로셔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뭐 해왔던 일, 맡은 일 이런 걸 쭉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CT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를 연구를 해봤던 경제학자라는 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제학자가 감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와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저보다 AI에 대해서 훨씬 기술적으로 AI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가 문을 열도록 한 것은 제3자의 시각에서 지금 한창 AI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제 뛰고 계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제3자의 시각에서 크게 한번 AI의 현주소를 한번 봐달라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수집한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AI 현주소, AI 경제적 영향, AI 미래와 ICT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경제적 영향 쪽이 좀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현주소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과거에 이제 미국의 다파에서 이 AI의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웨이브 1에서는 이게 핸디크래프트도 돼 있고 굿 올드 패션드 AI,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AI로 출발을 해오다가 머신러닝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 통계적 또 스태티스티컬 AI로 이제 진화를 했는데 이 지금 한창 핫한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생성형 AI는 아직도 웨이브 2의 끝자락에 있는 왜냐하면 웨이브 3가 되려면 좀 더 자율적이고 그 컨텍스추얼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적으로 학습해 가면서 판단을 하는 AI는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 도달하지 않은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생성형 AI는 멀티모달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뭐 그래픽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흡수를 해서 러닝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그런 응용 분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을 이미 넘어선 인간의 능력을 근접한 부분뿐만 아니라 넘어선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간의 능력치라고 보게 되면 그 이상을 이미 넘어선 부분이 리딩, 읽는 거, 그다음에 이미지를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 그다음에 언어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넘어섰고요. 핸드라이팅, 스피치, 그다음에 예측 능력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수준에 이제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억지로 답을 내지 않고 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이미 인간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해석 이런 것도 인간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일반 상식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수학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딩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인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복잡한 추론 능력, 컴플렉스 리즈닝은 아직까지는 한 6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아직 뭐 세컨드 웨이브라고는 하지만 세컨드 웨이브의 마지막 파트 또는 서드 웨이브의 첫 파트에 가까운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것이 결국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되는 게 아니냐, AGI가 오는 게 아니냐, 언제 오느냐라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이면 온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통찰 능력에 가깝다고 봐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AGI의 그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찾아본 바로는 뭐 현재 원격으로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어찌 보면 AGI의 그 첫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도가 그 비교적 어떤 이런 예측 분야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예측은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이 여기 뭐 데니얼 AJ야 이렇게 써 있는 이 두 사람은 이 컴퓨팅 능력의 그 발전 속도를 가지고 그 나름 계량적으로 예측을 한 사람들인데 미디안으로 그 중앙값으로 예측한 게 2027년 또는 2003 그러니까 빠르면 2027년 또는 2037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뭐 사회적인 수용 속도라든지 어떤 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206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예측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셈이죠. 네, AI 현주소는 그렇고요.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학자가 생각하기에는 AI를 어떤 성격의 기술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컥번이라는 사람이 AI는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GPT면서 IMI의 속성을 갖는다. GPT는 뭐 챗GPT가 아니라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범용 기술이라는 뜻, 누구나 쓰는 기술,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라든지 어디에서나 다 발견되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IMI의 속성을 가진다. IMI라는 거는 Invention for Methods of Invention. 그래서 발명 기술을 발명해내는 그런 기술이다. 어떻게 보면 토대를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냥 널리 단순히 쓰이는 GPT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내는 방법론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다. 굉장히 하여튼 유니크한 그런 그 인류사적 혁명적 그런 이 부분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의 범용 기술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확산이 되기 전까지는 그 포텐셜이, 그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생각을 해보면 전기라는 것이 처음 발명이 됐을 때 바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전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조금씩 활용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는 상당히 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AI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GPT의 그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범용 기술의 관점에서 AI가 지금 그럼 얼마나 쓰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제 갈리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이전에 범 AI 전체가 얼마나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AI 인덱스를 인용해서 이제 맥킨지의 조사 1684개 표본 기업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미 2019년에 절반 이상의 기업이 AI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이제 결과를 맥킨지에서 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건데 현실에서 과연 그 정도 쓰고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연구원의 그 서베이 그런 그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한 걸 보면 AI 도입률이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4% 미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1684개가 물론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AI에 대한 어웨니스가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경협에서 조사한 것에서 38%가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대기업 중심의 조사라서 그 정도가 과연 될까? 또 희망적인 뉴스로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부 그쪽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 한 2~3% 정도의 그 활용률이다가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가 아니라 전체 AI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불과 1년 만에 한 20%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런 조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I의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는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붐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이게 그 전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많지만 아주 대기업이나 이런 중심으로는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 그 도입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그 기존의 AI는 커스터머 서비스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고객 응대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이 뭐 서비스 개발 그리고 R&D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생성형 AI는 그에 반해서 마케팅과 영업 쪽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그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더 그 포커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그 연구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MIT 스터디에서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그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은 12%, 속도는 작업의 속도는 25%, 품질은 40%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뉴스를 내면서 동시에 좀 뉘앙스된 결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왼쪽은 기존의 비교적 저성과자였던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기존의 고성과자였던 사람들인데 저성과자는 43%가 증가를 했는 반면에 고성과자는 17%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과자와 기존의 AI를 쓰기 전에 저성과자와 고성과자 사이에 그런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다른 스터디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증가폭은 기존의 저성과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이엔장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대상으로 같은 결과를 냈고요. 최현 시왈스는 이제 법학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이 브린율프슨 등의 이제 연구에서는 커스터머 서비스와 관련돼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거의 유지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은 증가를 하되 그 증가의 양상은 그 기존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었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빨리게 가나로 스킵했지만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관심을 많이 끈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생성형 AI가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느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측은 사실 기술 진보가 고용을 감소시킨다라는 예측은 산업혁명 이후에 빠지지 않고 계속돼 왔습니다. 데이빗 리카도라고 비교 우위론을 한 정말 그 고전파 경제학자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21년에 이미 기술이 대량 실업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 밑에 있는 그 인용은 1994년에 이 미국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그 이 조사를 했더니 기계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예측을 이제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예측은 단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때문에 없어진 직업은 그 사실상 하나 엘리베이터 조작원뿐이다. 그나마도 그 사람의 직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업무로 재배분됐다 이런 스터디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생산성 증대 효과와 노동 비교 우위 직업 창출로 이 노동 수요의 그 대체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성격과 분포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항상 고학력이고 고기술자들이 직업을 더 잘 가져가기 때문에 잘 찾기 때문에 그게 항상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방향이 반대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숙련도가 낮은 그런 그 직업인들이 더 혜택을 보는 그런 기술 진보가 적어도 2차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전까지는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보면 생성형 AI도 어떤 식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나온 스터디들을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가장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바로 직접 영향을 받는 왼쪽 그림은 그건데요. 그런 직업은
고용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스터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 직접적으로는 15에서 한 50%까지 고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의 양상을 보면 IMF가 했던 최근의 연구를 보면 이게 항상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독립적으로 AI가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영역에서는 고용이 감소가 되지만 인간의 감독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수요와 임금이 상승한다 이런 스터디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 두 가지 색깔의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하나는 보완적으로 이 고용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의 영향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성 고학력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AI 노출도가 상승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부정적인 거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스터디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340만 개 정도의 직업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직업의 상당수가 의사, 건축가, 수의사, 회계사 이렇게 돈 잘 버는 직업들이다. 이게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연구는 단지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 직업이라는 직업이 340만 개라는 거고 그 영향이 꼭 직업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금 보셨듯이 오히려 더 수요가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AI와 성장에 관한 건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성을 계속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성장 잠재력이 남아 있느냐 이런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 AI는 어떻게 보면 단비와 같은 구세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컨설팅 펌이긴 하지만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0.5에서 3.4% 포인트까지로 기존의 성장률을 거의 2배 가까이 높일 수도 있는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비슷하게 예측을 하는데 그 평균적으로는 1.5% 포인트 정도가 아닐까.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온 거는 물론 전제 조건이 많이 따라붙습니다. AI의 발전이 과연 기대만큼 빨리 일어날 것이냐, 그것이 정말 제대로 억셉턴스 레이트가 굉장히 높을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을 대체할 것이냐. 기존의 직업을 대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서 어찌 보면 양날의 칼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 정도, 글로벌 평균인 1.5% 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면에 이제 컨설팅 펌들은 약간 좀 장밋빛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0.5에서 0.7%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직업에서의 생산성의 그 증가 효과인데요. 더 큰 효과가 나오려면 연구개발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아마 기여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를 보조하는 역할,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 기존 연구도의 활용도를 증대하는 역할, 더 나아가서 AGI가 되면 아예 연구자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해내는 그런 역할까지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다른 생산 요소의 제약이라든지 사회적 수용도라든지 물리적 한계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꽤 긍정적인 그런 그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AI 미래와 ICT인데요. 보니까 AI 인덱스를 보니까 AI 전체적인 투자는 2021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에 피크를 치고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향상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좀 궁금한데
생성형 AI에만 국한돼서 보면 그러면은 투자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신규 설립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AI 전반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약간은 생성형 AI에 집중이 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 추세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AI 투자도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미국, 중국에 비하면은 뭐 비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뭐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인도,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뭐 그 기업 숫자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미국, 중국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그 군비 경쟁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물론 이제 신포도일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 핫한 LLM의 성공이 계속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들 아시지만 한계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의 한계도 있고요, 컴퓨팅 파워의 한계도 있고 요즘은 또 주목받는 게 에너지 소비로 인한 한계도 있다. 그래서 LLM이 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AI가 더 한 단계 발전할 것이고 그런 브레이크스루가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보건대 또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AI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하이테크가 1등이지만 뱅킹이라든지 에듀케이션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인슈런스라든지 서비스 산업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뒤처지고 생산성이 낮은 분야입니다. AI를 기회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LLM 모델 경쟁에 이미 나서서 우리 뭐 서버린 AI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AI의 발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극적인 형태의 방어 전략 수준의 그런 투자는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오늘 엔비디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가? 결국은 바틀렉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 바틀렉이 있는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바틀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바틀렉을 찾아서 그거를 먼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ICT 분야에서의 AI 발전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AI가 삶을 진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서비스 산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응용 확산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저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